총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앉으세요. 아유, 두 분이 오시니까 든든하네. 먼저 총리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회의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조금 색다른 이름인데요. 이런 회의가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첫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정부가 비교적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또 국민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에 청년들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 청년 세대가 현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고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 청년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정부에 여러 부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전체로 보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굳이 따져본다 하면 예를 들어 가족부에서 그걸 하면 어떠냐 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총리실에서 총리실 하나의 청년실이라는 일개 실 정도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어떤 자리에 가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이 정도의 금리 우대를 받는데 대학교에 못 간 예를 들어 고졸 청년으로 취업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경우인데 금리가 더 높은 금리를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금융위원장님한테 이런 걸 한번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했더니 당연히 없죠. 저는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부처에. 따지고 보면 국방부, 뭐 또 농림부는 청년으로서 농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대학생들이 농활을 갈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스마트팜 쪽으로 가는 게 좋냐. 뭐 이런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정부의 모든 부처에 청년 관련한 사안들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청년 정책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그런 각 부처가 유리된 아주 부분적인 것을 청년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선 근본적으로 좀 스스로 다시 보는 것에서 저는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의 모든 분야에 그것이 걸쳐 있다. 그래서 청년 정책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관련된 대부분의 부처에서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만 보면 첫째는 기업의 경력직 채용 경향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안건은 또 우리 장관님들께서 각 부처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들을 것인가 하는 것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부처의 장관님들한테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을 하시겠지만 꼭 부처에 관련돼 있는 중에 청년 현장을 꼭 2달 이상에 한 번씩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저희 총리실도 그렇고 관련된 많은 위원회에서 최대한도로 현재 의무로 되어 있는 10%를 좀 채워보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20%로 늘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인적 자원을 찾기도 어렵고 아마 그런 고충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는 이번에 보니까 각 부처에 청년 보좌역이라는 것이 원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임기가 개편될 때가 돼서 아마 지금 새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우리 장관님들이나 기관장들께서 청년 정책만 갖고 고민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청년 보좌역을 정말 잘 찾으시고 그다음에 각 부에 다 청년자가 들어있는 부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서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아마 특정 부서를 지정해서 거기서 청년 정책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청년 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가령 이런 회의를 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면 분기에 한 번씩 하고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각 부처의 청년 보좌역 선발이 끝나면 그걸 꼭 다 그때까지 해주시고요. 그 해당 부처의 청년 보좌역과 해당 부처의 청년 정책 담당관 둘씩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 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부처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좀 생각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실제로는 그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에서 정책 결정을 해가는 시기면 좋겠다. 현재 정부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정책 무슨 그 정책을 결정할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총리실에. 근데 그건 사실 1년에 한두 번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가 한 분기에 한 번씩은 모이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실제로 상당히 해내가는 그런 틀로 새롭게 가자 하는 좀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 보좌역이라든가 각 기관 내 담당관 지정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일의 중요성을 좀 충분히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별로 통상적이진 않은데 제가 여야의 청년위원장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정 청년위원장님과 또 국민의힘의 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재준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모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서 오늘은 기왕 오셨으니까 첫 발언을 우리 야여로 한마디씩 좀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꼭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사실 인물 순서대로 하자 그럴까 하다가 그건 나중에 혼날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청년 최고위원 또한 중앙청년위원장 우재순입니다. 먼저 그 지난번 예결위 때 이제 그 총리님께서 꼭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이런 기회를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저도 참 늘 정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정쟁 속에 살고 상대방은 늘 나쁜 사람 같고 악마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가끔씩 이런 여러 지표들 그리고 우리 기사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가끔씩 저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민생은 참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청년 문제에는 그런 점들이 더 심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쉬어쓴 청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제 고향 대구 같은 경우는 매년 6,000명, 7,000명 이상의 그 20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도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과 혼인,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민생 문제에 있어서 특히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정쟁도 좋지만 또한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좀 더 현실을 개선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아마 우리 총리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모경정 의원님께서도 너무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저도 정말 열심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제 공식 직함인 거고요. 제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리자면 아직 무주택자이고 얼마 전에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인 모경종입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멋있는 말처럼 모든 세대에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물고기를 잡을 호수나 바다조차 말라가고 있고 물고기조차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국무총리님과 우리 관계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관계부처 식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과거 이제 역대 정부들이 있었지만 과연 청년들이 그 정부들의 청년 정책의 체감을 잘 했을까 또는 효능감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더더욱 민주당 출신 민주정권에서는 더더욱 그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장관님들과 우리 총리님께서 정말 고군분투해 주시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한 가지 꼭 짚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정책이나 청년 예산 자체는 확대되었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계시고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 중에서 취약한 부분을 먼저 찾고 그 중에서 청년을 찾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청년 정책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청년 정책이라 함은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 함은 취약 부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60년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되고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해야 될 청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줘야 될 부분을 청년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 청년들, 보통 청년들, 모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것이 진짜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취약한 계층을 도왔다.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국민이기 때문에 해야 될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지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감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계에 찍힌 온도보다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더욱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장바구니 물가지수나 이런 체감 온도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실제 수치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꼭 염두해 주시고 관계부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 온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정책 관련해서 요즘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성을 나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전 촉진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게는 그 이후의 생존과 재도전의 기회까지 꼭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AI,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통령과 우리 국무총리께서 매일매일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청년 세대가 국제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일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면 다 그것이 정답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많은 분들, 총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본인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소위 늙은 청년,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보다는 진짜 당사자로서의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참여 구조를 실질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그리고 우리 김민석 총리님과 우리 각 관계 부처의 모든 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9시 반에 시작해서 아마 예정이 한 1시간 반, 최대 11시 정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고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여기 오늘 청년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여야 청년위원장님하고 청년재단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적당한 시간에 한번 말씀 부탁할 테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26년 주요 청년 정책 추진 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쉬는 청년 관련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의 주요 부처, 노동부, 중기부, 재경부, 행안부 순서대로 쭉 이어서 보고해 주시고 간단히 논의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끝나면 바로 쭉 해 주십시오. 노동부부터. 네, 바로 하시죠. 네, 먼저 노동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 실업자는 한 23만 명, 20대 쉬었음 청년은 42만 명에 달하고 30대까지 합치면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렵게 취업해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 등을 위해 잠시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먼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청년 152만 명의 정보를 연계를 했고 향후에는 직업급여 졸업생, 전역 예정 장병까지 청년 DB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직 청년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4만 9천여 명의 청년에게 AI 등 미래 역량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 한 4만 3천 명에게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함께 민간 합동 채용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전반에 채용에 따뜻한 바람이 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한 청년들이 근속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 인증제, 육아기 10시 충돌제, 행복한 산단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현안입니다. 먼저 청년들이 정부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경로를 넓히겠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청년 지원 센터, 청년 미래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이들 간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총리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에서 있는 청년센터를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이름, 청년청, 청년정거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일된 브랜드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미취업 청년의 취업과 생계를 동시에 보장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간 26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려면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구직 촉진 수당을 받기 어렵고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일경험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청년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이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계 청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스타트업 열풍 시대를 열어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청년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이 자산해질 수 있도록 청년 재도전 전용 트랙을 신설해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 정책 보증, 펀드 등 청년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청년 창업가의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중심대학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의 청년 기술 창업가를 육성하고 청년 창업 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확대, 청년 창업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비율 할당 검토 등을 통해 후속 성장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연결된 고유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도 지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이 양질의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 제공 및 취업 연계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직자 대상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등 취업 후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신설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청년 관련 현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타 연령대 대비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보다 준비된 창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전국의 범부처 전담 보육기관을 선정해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부처별로 역량 있는 민간, 공공창업 지원기관들이 보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정경제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운영을 통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23,000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였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한 24,00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등과 무관한 블라인드 채용을 2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열린 채용 문화 확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겠습니다. 수도권 도심 교통 요지에 있는 노후 청사나 유휴 국유지 활용을 통해서 청년층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공주택, 예를 들면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을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급 계획을 마련한 만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방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사업 가능성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경제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 등 사회 인문계에 있는 청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청년의 미래 경제계획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등 자산 운용의 기초나 소득 소비 흐름 등을 감안한 리스크 관리 등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군 장명 경제교육을 44만 명을 지원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는 대학생의 경제교육을 위한 오프라인 캠프를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경제교육 E+의 청년 콘텐츠 기능도 추가로 더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미래적금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적금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청년의 고용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고용률은 낮지만 고용률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취업섬의 청년도 40만 명을 상회하고 30대까지 포함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구직 경쟁의 심화, 인구 산업 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산업의 일자리, 경력직, 채용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청년의 취업의 전 과정에 맞춤형 고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급 측면에 있는 청년 취업의 전 과정 맞춤형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국민의 AI 한글화를 추진하고 양질의 직업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 경험과 관련돼서 경력지 중심 채용 트렌드에 대응하여 실무 중심의 일 경험도 제공할까 합니다. 그리고 구직 채용 지원을 위해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관련된 내용, 그리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 대상하는 근속 장려금 관련된 내용, 청년 미래적금 등을 통해서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에 따라 굉장히 엄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까지 현재 이런 방향성 하에서 발굴 중에 구체화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쪽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지역 청년 지원 확대 내용인데요. 사실 행정안전부는 약 매년 1조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기금을 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쓰도록만 하였는데요. 저희가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거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한번 사업 계획을 보니까 그 1조 원 중에 15.6%인 한 1,800억 원 정도가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집행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청년 사업 예시가 있는데요. 전남 화순에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월 10,000원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거나 경남 하동에서는 청년 마을 협력가를 양성하고 청년 협력가 등을 통한 마을의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 또 강원 영월에서는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청년 로컬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지역 유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1개가 이제 전국에 청년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매년 10개씩 해서 29년까지 총 90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 마을 기업을 더욱 육성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각 지역에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마을 기업 중에 청년들이 중심이 된 또 마을 기업을 저희가 청년 마을 기업이라고 불러오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지금까지는 약 122개의 청년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한 1,800개 중에 1,200개인데요. 122개인데 금년에 14개, 최소 14개를 지정해서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그 지역 공동체 청년 참여 확대인데요. 지역 문제 해결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8개 시도에 구성된 청년 자율 방재단을 전 시도로 좀 확대하고, 또 주민 참여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청년 참여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관련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안전부는 이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해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 설치 운영을 위한 대통령령인 규정을 만들었고요. 기본법 제정에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행정안전부는 그 기본사회 실현의 주관 부처로서 관계부처라든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동중기 재경 행안 네 부처가 보고한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 분야의 보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간단한 의견을 쭉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는 순서를 갖죠. 제 경험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서 우리 부처에서 먼저 간단한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예, 우리 문체부 차관님. 저희 문체부에서 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어하는 분야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뭐 프로스포츠 인턴십이라든지 국립예술단체 연수단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쉬었음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일경험을 하시거나 또 해외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좀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 30% 이상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또 없으시면은 이번에 혹시 오 위원장님, 예. 7쪽에 재경부에서 발표해 주시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봐온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은 사실상 가서 일경험을 쌓는다기보다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써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직무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팀에 가서 거기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과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통해 가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의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을 해서 그 기관 또는 그 부처에 관련된 본인의 기본적인 실력의 함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숫자만 채우는 일경험 기회 제공이 안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우리 문체부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의 확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고 본인의 경험으로 자산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청년 인턴 기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여기 4쪽에 우리 중기벤처기업부 창업 관련해서, 청년 창업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청년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주목을 좀 해주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언급도 좀 해주고 계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정부 중에 이 청년 창업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정부가 누구냐라고 하면 전 박근혜 정부일 것 같아요. 당시에 창조경제라는 말로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많이 주목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각 지역마다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런 주목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는 창업 생태계의 핵심 허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제가 들어보니까 매년 한 300개 이상 기업을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고요. 보육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몇 개 기업은 이미 기업 가치가 1,000억대가 이상이 넘어가는 기업도 나왔습니다.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게 70곳을 자기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는 조금 지나갔는데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창업 전담기관으로서, 보육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해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와 반대로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가더라고요.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아무래도 이게 특정 정부의 색채가 너무 강한 기관이고 너무 강한 정책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정부가 끝나고 나니까 반대로 주목을 못 받아서 이런 역할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정부에서 누가 했다 이런 것들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전임 정부에서 했더라도 괜찮은 정책이면 이어가는 것. 그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육성하려는 이 창업 정책에도 그 노하우를 충분히 우리가 담아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혹시 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예, 우 의원님 말씀 주신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후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대기업 지원은 축소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예산은 말씀하신 것으로 다소 감소가 됐겠지만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역할 및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잠깐만요. 저희도 그런 그 방향에서 당연히 동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 평가를 전체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청년 인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우수성을 도움이 되는지를 추가로 평가하는 항목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적극 동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요 섹션에서 우선 노동부에서 쉬었음을 준비 중 청년으로 바꾸는데 아직 일반적으로 그 취지라든가 그 설명이 좀 충분치 않은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 바꾸는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처럼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시작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하는 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등이 과거와 다른 점이 뭔지를 조금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부문 일자리나 그 인턴 이 부분이 일자리는 줄고 인턴은 조금 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실제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전체를 보면 거기에다가 아까 문체부에서 말씀해 주신 그 문화 관련 일자리 문제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사실 최근에 문화 관련 기업들을 쭉 다녀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국가 비전과 문화산업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의 최대로 늘어나는 분야가 문화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문화 관련 기업들의 최대 포션이 청년들이고 청년들 중에서 문화 관련 일자리가 유일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그걸 확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의 관성인데 일자리 관련한 구성 논의를 할 때 재경, 기업, 중기, 노동, 행안 이렇게 하고 문화부는 빼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이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청년관계 장관회의 내지는 실무조정회의를 할 때는 일자리 관련할 때 문체부 쪽이 꼭 참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실제로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일이 창업을 뛰어넘어서 저는 개인 크리에이터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문화부 쪽에서 새로운 다양한 방식의 일과 교육을 좀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 조금 전에 공공기관 평가 말씀 주셨는데 한번 여기 당장 오늘 몇 군데 보고한 부서들의 일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 혹시 중복성이 있거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또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좀 검토를 어딘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경부 또는 총리실 청년실에서 이게 비슷한 것들을 애매하게 좀 섞어놓은 거는 좀 교통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우리 우재준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제가 창조경제 그 혁신센터라든가 창조경제 시대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 바가 있어요. 사실 매 정부들이 의욕을 갖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잘한 거는 일정하게 살려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우리가 뭐 통폐합을 하든가 교통정리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이름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좀 승계하고 살려나가고 하는 그렇게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차원에서도 그 정도 하시고 조금 미진한 건 다시 다음 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토의 주제 청년 AI 인재 양성과 교육 관련한 부분이 교육 과기정통 국방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의 소관 청년정책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청년들이 변화를 직접 선도하고 배운 성과가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청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 학자금 부담 완화, 그리고 교육과 일자리 연계 이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조 먼저 청년 미래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AI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간의 AI 교육 과정과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하고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첨단 분야 취업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트캠프 과정을 88개 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제도화하고 성인 재직자를 위한 대학 AI 교육 과정을 확대해서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자금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국가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 자격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도 6구간 학생까지 확대해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 주거안정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고 연합기숙사 확충이나 노후기숙사 리모델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 방안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과 취업 연계 장려금을 통해서 학생들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단계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와 계약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부 청년 관련 현안입니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 합리화 방침에 따라서 다수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정 한도 내에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부담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학생회 단체 등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6년도 과학기술 분야 청년정책 예산은 9,626억 원으로 총 2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또 딥테크 창업 탐색 지원, 그리고 청년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사 우수 장학금을 1,000명 규모로 신설하고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 및 석사 우수 장학금의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 대학을 작년 35개에서 5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딥테크 창업 탐색 지원입니다.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험실 창업 탐색팀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창업 탐색 교육과 창업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26억 원을 투입하고 권역별 실험실 창업 혁신단을 통해 창업팀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청년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AI 중심 대학 30개를 신설 전환하고 AX 대학원 22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생 대상 AI 경진대회를 통해 AI 고급 인재를 발굴하고 창업과 사업화까지 연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정책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청년들에게 교육 및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AI 단과대를 26년에 설치한 한편 AI 대학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과 혁신적인 학습 체계를 제공하여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창의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의 청년 정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연구와 창업,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국방부 26년도 주요 청년 정책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사와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지원 강화입니다. 병사를 대상으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계속 지원하겠고 개인별로 월 55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급 간부 중에서 장기 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복무 도약 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별로 월 최대 30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서 초급 간부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또한 복무 중에 진로 탐색과 자기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4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병 대상, 청년 대상
청년 장병 대상으로 전역 전에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장병과 기업 간의 취업 매칭을 지원해서 창업 관련한 교육과 멘토링,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전역 후에 안정적 사회 진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사를 대상으로 대학 원격 강좌 학점 취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강료의 최대 80%를 지원해서 병사들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생산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들의 전자책 구독과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여 자기개발과 학습 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병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AI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올해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방부는 국토부와 재경부와 협력해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기존의 장병 경제교육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해서 장병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부처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처럼 관련한 AI라든가 교육 관련한 주제입니다. 말씀 주시죠.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도 없고 말씀 있으세요? 네. 12페이지의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성인 재직자 대상 AI 교육과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AI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고 16페이지 우리 과기정통부에서도 청년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부처가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서로 중복되는 지점을 찾으시고 효율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기정통부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공계 대학원이나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과기정통부만의 아까 우리 문체부에서 찾아준 여러 가지 내용들처럼 과기정통부가 국가정책을 시행하시면서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청년 정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 장관님 스크래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딩 관련된 내용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온 대한민국이 코딩 열풍이 불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코딩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불과 1, 2년 사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AI에게 코드 짜줘라고 하면 코딩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딩 교육이 사실상 사장화됐고 없어지는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거 챙겨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AI 흐름을 못 따라잡고 코딩에 모든 대한민국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던 사례가 없게 만들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한두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요 문제 제가 제기했었는데, 전세 사기, 하고 금융 관련 교육을 군에서 퇴역할 때쯤, 그러니까 전역할 때쯤 하면 좋겠다. 이제 군이 마칠 때쯤. 그래서 아마 관련한 교육을 하거나 하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재경부 협조를 받아서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오늘 다 길게 얘기하긴 그러니까 예, 좀 실질적일 수 있게. 왜냐면은 의외로 젊은 이들이 잘 몰라서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군에서 나올 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AI 관련 청년 교육이 몇 개 부처에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청년실에서 좀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하든 해서 한번 해서 뭐 꼭 다 같이 막 완전히 체계적으로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정하게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그걸 좀 챙겨 써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딩 교육 문제 제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딩하면 우리가 끝내준다 우리가 이러던 데가 불과 몇 년 전인데, 그 다음에 장병들이 나왔을 때 문체부의 문화예술 패스 있잖아요. 그거를 군장병들이 잠깐씩 나왔을 때 쓰기가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실상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좀 확인하셔서 군장병들이 나왔을 때 쓰기 좀 좋게 사용처라든가 시간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마지막 토의 주제입니다. 청년 주거 관련입니다.
국토부, 금융위, 복지부, 가족부, 문체부 그 순서대로 말씀 주십시오. 예, 국토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년 국토교통부 주요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교통 분야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총 43개 과제에 약 12조 6천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일자리를 연계한 입체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주거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을 40만 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선호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청년 특화형 주택 그리고 사회경제와 연대한 주택도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향후 5년간 수혜 대상을 43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과 청년 대출 등을 통해서 내 집 마련 꿈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청년인 주제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사항들과 그리고 직접 청년위원들과 소통하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권리관계를 전문가가 분석해주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도입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전세 사기 탐지 기술을 개발해서 전세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가 주변의 불법방 쪼개기 등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방 대학과 함께 청년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역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 유휴 부지를 활용한 캠퍼스 혁신파크와 5대 광역시 내에 도심용 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생활비 절감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존 K패스보다 혜택이 더 강화된 모두의 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해주는 정액형 모델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 R&D,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년 건설인과 청년 연구 인력 육성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올해 6월경에 청년 미래적금을 출시합니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시면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지원하여 만기 시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 300만 명 정도 청년들이 가입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구체화하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목돈 마련뿐만 아니고 주식 투자를 위한 자산 형성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자금 지원입니다. 소득이나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연체 이력 등에 따라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청년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취업 준비 비용 등 사회 진출 준비 자금을 4.5%의 저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략하고 우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청년 대상 재무 상담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여 청년들이 전문가들과의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시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총리님께서 아마 현장에 가서 들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학자금은 1.7%의 학기당 200만 원 정도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졸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5% 정도의 햇살로 뉴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평이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작년 말에 있었고요.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자금, 그러니까 대학생 학자금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청년 자금 지원하는 방안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 끝 아니죠? 복지부 예, 네, 복지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예산은 저희는 한 872억 원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과제 수도 많지는 않은데요. 세 가지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 취약 청년하고 그다음에 마음 건강, 그다음에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의 청년 지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취약 청년 관련해서는 이분들을 조기에 발굴을 하고 밀착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중추적인 청년 미래센터를 작년 4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자립 초기에 필요성이 높은 재무 설계 관련한 자립 역량 교육 등도 다른 부처와 재경부 등 금감원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 산하 시설과 성평등부 산하 시설의 자립전 칸막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 단일 기관에서 2년 거주해야 자립 정착금을 받는데 이 기준을 여러 시설에 있어도 거주 기간이 2년이 되면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 청년들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이 결과 분석을 토대로 제도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의 청년의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현재 온라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어플에 마들렌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담 채널 안에 주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좀 고위험군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AI를 활용해서 현재 인터넷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살 유발 정보들을 모니터링해서 이 정보들을 신속하게 삭제해서 자살 취약 계층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같이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 자살 예방센터를 연계해서 청년의 정신건강 고위험군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의 청년 지원입니다. 올해 청년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관련해서는 올해 12개월로 확대할 예정이고 27년에는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6조 관련 현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기아동 청년 지원을 위한 공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3월에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요. 국민연금 올해부터 이제 보험료 인상이 되는데 청년들이 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청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평등가족부 청년정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청년이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재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청년 예산은 조금 전 보고해 주신 보건복지부 예산보다 많지 않지만 훨씬 적습니다만 성평등가족부의 모든 정책은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청년 세대 성별 균형 문화 확산으로 청년 세대의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청년 세대 성별 균형 문화 확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 공동 공감 네트워크 출범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치열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성별 불균형 의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공론회장을 운영합니다. 또 온라인 국민 제안을 통해 소통의 접점을 넓히고자 합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성별 불균형 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여기서 확인된 우수 의제는 청년 공동 공감 네트워크에서 실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년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는 성평등 인식 개선 콘텐츠를 확산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성별 균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을 갈등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삶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들입니다. 올해부터 아동 양육비 인상과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서 심리 정서 상담과 건강관리, 긴급 돌봄 등 1인 가구 서비스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청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서 고독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 청소년 쉼터 등 시설 퇴소 청년 대상으로 경제, 생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이주 배경 청년 대상의 레인보우 스쿨과 진로교육 등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들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유언근무 등 가족 친화 제도 인증 기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성평등 가족부는 청년과의 적극적 소통, 관계부처와 협력, 취약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문화체육관광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K컬처 문화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K컬처 미래를 선도할 콘텐츠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00명 435원 규모고요.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신설해서 AI 활용 전문 인력 1,2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OTT,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문화, 웹툰 등입니다. 다음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신설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년 문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을 신설해서 청년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순수 예술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연 9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확대하고 예술활동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연령, 금액, 사용 분야를 확대해서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19세 청년에서 19세 20세까지 연령을 확대하였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은 5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그 총리님 말씀 주신 그 장병들의 그 문화예술 패스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관련 현안입니다.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지역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경우에 거주 지역 내에서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매력적인 콘텐츠의 지역 순회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에도 2개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고 마치신 것 같은데 또 아까처럼 말씀을 주시죠. 예. 제가 오늘 부분 중에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혼인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라서 옛날 한국 나이로 하면 39이고 지금 만 나이로 하면 37, 곧 생일이 지나면 이제 38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이고 옛날로 치면 이제 노총각이죠. 뭐 노총각인데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저랑 동갑인 1988년생 남자가 결혼한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52%가 있더라고요. 딱 절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노총각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절반에 해당하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뭐 굉장히 낮은 사회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혼인자 대비 출산율이 많이 줄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도 꽤 있어요. 오히려 혼인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또는 심지어 혼인을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만혼에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출산을 안 하는가 보다도 오히려 왜 결혼을 안 하는지를 더 주목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분석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산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왜 결혼 안 하냐, 결혼 안 하냐라고 하면 저는 딱 말씀드립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종 조사에서 제 친구들을 이렇게 봐도 대부분 진짜로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정말 출산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가라고 했을 땐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또래의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 보면 딩크 하고 싶어 하는 애들보다는 오히려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왜 출산이 어려운가 뿐만 아니라 왜 결혼을 못하지? 왜 결혼이 어렵지라는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담긴 어떤 테마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무슨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1인 가구 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 1인 가구들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나 이 부분을 청년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다루고 있나 싶어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를 제가 다 봤는데요. 거기도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할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은 제가 하나도 아쉬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이렇게 보고에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은 있는데 신혼부부 지원 이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오늘. 사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결혼 단계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그것도 결혼 단계에서 어려움도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경제적인 부분. 제일 이야기가 많이 되는 주거, 일자리, 그 다음에 뭐 결혼식 비용 같은 각종 이제 부대 비용들이 첫 번째가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저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결혼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당장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고부 갈등이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다 개인의 영역에 맡겨두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개인의 영역에서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부분에 맡겨두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평등 가족부 보고에서는 성평등 문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부부 간의 문화, 결혼 문화 또는 가족 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발표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런 가족 문화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그걸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곧 있으면 설이죠. 곧 있으면 설인데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조카들 만나면 아니면 사촌 동생 만나면 뭐 부담될 수 있으니까 어디 취업했는지 요번에 뭐 학교를 잘 가고 있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묻지 마라. 애들 부담된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럼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같이 있다가 이렇게 민망하니까 빨리 집에 옵니다. 사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런 편안하게 좀 이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성평등 가족부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네, 잠깐 말씀하시죠. 네, 아니 의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출생과 결혼과 출생 모두 출산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결혼을 원하고 출산을 통해서 이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성평등 가족부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후에 또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설 앞두고도 있을 여러 가지 뭐 갈등, 가족 내의 갈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전국에 있는 그 가족센터를 통해서도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작년의 경우에 성균관에서 좀 더 간단한 차례상에 대한 발표도 해주셔가지고 많은 가정에서 좀 더 갈등이 좀 줄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절 때 좀 더 가족들이 어떤 불편함 없이 가족이 더 하나가 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네, 총리 저도 잠깐 의원님 저희가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청년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연령까지 가입력 검사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아까 주택 이런 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저출산 정책으로 지금 사실 다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시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34세 요 이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그쪽으로 묶어놓고 이쪽 시각으로 보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오늘 저희가 보고하는 게 2차 지난번에 기본 계획 만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오늘 보고를 드린 건데요. 그런 큰 정책을 만들 때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집어넣고 쭉 부처가 챙겨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지지 않고 저희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얘기해도 됩니까? 먼저. 저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에 대해서 우리 우재진 의원님이 본인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혼이라는 걸 얘기하면 밝게 갑자기 확 핫해지네. 제가 보고드렸듯이 상반기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사다리에 대한 주거복지 방안을 발표할 텐데요.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 분양주택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총리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이제 회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만들 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듣고 가려고 했는데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이라고 합니다. 우재준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혼인 관련해서는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어요. 연봉이 높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상한선 묶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청년의 고민은 임금소득으로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일확천금을 노리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기 쉬운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신혼부부나 또는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재형저축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재형저축은 저것만 해도 이자율이 한 10%, 20% 특수한 상황에 따른 30% 실제로 저축만 해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였고요. 지금은 저축만 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사는데 본인의 연봉은 낮으면 혼인신고하면 이득이죠. 근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자수성가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지금 혼인신고율보다 혼외자 출산율이 높죠. 그거 사회적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의 허점을 뚫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정기획에도 있었지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뀐다고 했을 때 저는 2022년에는 찬성했으나 2025년에는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계속 성평등, 여성 이런 데만 갇히니까 실질적인 뒤에 있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행복가족부로 저는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 중에 우리 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들 중에 우리 딸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 사랑이 보편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많아지면 1인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가족에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처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토부 잠깐 말씀드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1974년에 좌석의 크기가 435mm였습니다. 2007년부터 나온 지하철은 450mm, 2017년에 나온 것은 480mm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는 바뀌었는데 아파트 원룸의 크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주거 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주거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4가족이 살았는데 13평에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도 기성세대들은 13평에서 4가족 살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소 주거 기준의 면적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층간소음 아래층 위층도 문제지만 옆방간 소음도 좀 문제예요. 제가 자취 생활을 이제 14년 차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제 원룸에 살다 보면 꼭 1년에 한두 번은 3층에 살고 계신 임창정 씨 노래 좀 그만 부르세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옆방간 소음이 이게 하나도 반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거 딱 붙으면 하루도 안 지나서 부층에 있는 김건모 씨도 노래 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층간소음과 옆방간 소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주거의 공급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호 공급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40만 호 공급한다 해서 내일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지을 때 품질도 좀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모두의 추천제라고 해서 장관 추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 교육감인 최교진 교육감님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숟가락 이렇게 하나 쓱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감 재직 당시에 헌법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장관이 되시고 나서도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딱 그 시기인데 1월과 2월이 되면 고3 수업실은 뭐 입시 전형이 끝난 사람들은 요즘 이제 넷플릭스 봅니다. 저는 축구하러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노무 교육을 받고 나가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노무사 상담이 시작됩니다. 고3 수험생 종료 기간이 되면 그 귀중한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고 문화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1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노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세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이긴 하나 그동안 각 지자체별 교육감의 반대, 학교장의 반대가 있어서 무산되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교육감도 하셨고 헌법교육도 세종시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종료 기간에 사회 첫 출발 교육, 고3 수업실에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그 최저 주거 기준 저도 4평짜리 비서관 할 때 여기 통인시장에서 살아봤거든요. 딱 이 TV 있고 이렇게 다 설치돼 있습니다. 딱 저희 와이프하고 누우니까 이게 어깨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세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이 있고 최저 유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돈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그 4평짜리에서 살아보면 여기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저희는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지금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건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집권 여당의 청년위원장이니까 이 말씀을 꼭 정무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고 불러주신 것 같아서. 지난 정권,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가 LH 사태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이 주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국민여권 정부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걸 꼭 보여줄 수 있게 우리 장관님들을 비롯한 부처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과열 지금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근데 부동산 과열은 청년 세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기성세대들께서 만들어 놓고 왜 M1대에서 그 주거 마련의 기회를 줄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국토부 자료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오창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연소득 7천만 원 미혼일 때 받을 수 있고 대출 그리고 신혼일 땐 1억입니다. 아니 왜 미혼일 땐 7천인데 신혼 결혼하면 1억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저출생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거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더 옥죄입니까? 보십시오. 미혼일 때 최대 3억인데 신혼 결혼하면 4억밖에 못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집 장만합니까? 저는 청년 세대들한테서 주거 마련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이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요. 이 점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이 청년이라는 문제에서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 양육가정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논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까지도 모두 청년이고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야기 꼭 드려야 되는데 사회보장협의제도 있죠. 그거 1월 23일에 발표한 것도 봤습니다만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주 큽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지금 대통령과 경기도에서 같이 할 때 청년 정책을 뭔가 하나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회보장협의제도 관련을 이유로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 지방 정부들이요 본인들의 역량들이 꽤 강해졌고 본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 정부에서 더 본인들의 재원으로 본인들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 수 있게 더 폭넓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해주셔야 될까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챙겨주시기 사실상 안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청년 정책을 지방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막습니까?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금융위에서는 고졸 청년들의 그 대학생에 대한 상대적인 좀 부담이 큰 금리 문제에 대해서 현재 5%를 1.7%로 계산하는 문제를 빨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빨리 좀 결론 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 청년 월세 지원에 있어서 현재는 중위소득 60%까지의 어떤 소득 요건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 일반이 아까 오창석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산 그러니까 임금과 달리 자산에 있어서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소득 요건을 다 제한해야 되는가 하는 데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월세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그 소득 제한 부분을 대폭 푸는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숙사 설립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에 해당하는 건데 아예 그냥 있는 역세권 빌라나 오피스텔을 LH가 매입하는 매입형 기숙사 틀이 있는데 제도만 있고 잘 진전이 안 돼서 이 문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빼고 가족부에서 아까 보니까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이게 있는데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하면 뭐가 좋은지 어떤 기업인지 사실 이 부분 좀 실효성 있게 오늘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조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문체부에서 이번에 아마 15억 이런 청년교류 예산이 있던 부분을 아마 총리실 청년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 중일 그 사업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벤스 부통령 만났을 때도 이 부분 조금 같이 의논했고 중국, 일본 다 같이 이 부분 좀 활용을 할 생각인데요.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청년교류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이 같이 섞여서 교류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미중 관계, 중일 관계의 미묘함을 함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금 아마 마무리에 기관장 청년 소통 실적 및 계획 논의가 원래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회의가 11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비교적 논의가 충실하게 돼서 이 기관장 청년 소통 실적 및 계획은 각 기관이 청년들과 잘 더 소통하자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네, 보니까 지금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와 비교적 우수부처로서 보고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짐작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것도 국무조정실에서 보고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현재 계획에 다 미치지는 못했으니 잘하자 이 말씀일 걸로 짐작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오늘은 회의를 조금 제가 몇 가지 정리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그 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인데 제가 하면서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회의를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보도자료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면 다음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미는 첫째는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청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범부처적 회의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청년 정책에 관한 여야 협치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냥 약간 우연히 그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우리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님 평소에도 참 합리적이고 좋으시니까 관계장관 회의 하는데 오시면 좋겠다 해서 오셨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도 괜찮은 건 살리자. 나 결혼 안 했는데 이거 이렇다는 육성까지.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류의 정부에서 하는 장관회의에 야당 의원이 야당 당직자가 와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참석해 주신 우재준 의원님도 굉장히 용기 있는 오늘 참석을 해 주신 겁니다. 예.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다행히 혼나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청년 협치가 시작됐고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많은 협치 가운데 최초가 청년 분야에서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복지 분야로도 돼야 되고 안보 분야로도 돼야 되고 넓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 청년 정책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참여했다는 당사자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냥 여야의 협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두 분을 포함해서 아까 오창석 이사장님 같은 경우 세 분이 굉장히 여기 있는 다른 지금 기관장들이 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뭐 더 젊은 분들이 참여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의 참여라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의미, 협치적 의미, 그다음에 청년의 정책 결정 단위의 참여라는 세 가지 의미가 매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우재준 의원님이 괜찮으시면 이 회의를 분기별로 한번 할 때 꼭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다음에 플랫폼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게 지난 정부 때 참여하셨던 위원들이 상당히 참여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최종 정책 결정을 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일 수 있는데 사실상 가장 실질적인 힘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는 이 청년관계 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거의 여야정 장관회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의 실무적인 지원을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보좌역과 청년 담당관 각 부처가 다 참여하는 실무조정회의가 4월 이후로 열리게 되면 관계장관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하나의 패키지가 돼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보완한다면 이제 통상적인 당정 협의가 있는데 제가 청년 당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오늘 드는 생각이 혹시 각 당에서 대학생위원회들이 원하시면 배석을 하셔도 괜찮겠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각 당의 대학생들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일단 우리가 오늘 하나의 플랫폼을 좀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청년 각 부처의 청년 보좌역이 있고 청년 자문단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청년 자문단 한 20명씩 있네요. 그래서 청년 보좌역과 청년 담당관들이 좀 실질적인 청년 정책 취합을 각 부처에서 하시고 각 부처에서 청년 자문단의 한 20명 단위가 다 모이면 제가 볼 때 한 200~300명 될 것 같아요. 언제 청년실에서 말이죠. 각 부처 청년 자문단이 다 모여지면 한번 다 모으세요. 그래서 한번 각 부처 청년 자문단 합동 워크숍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 갖고 청년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워크숍을 하고 뭐 저도 같이 하고 필요하면 여야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면 좀 실질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각 부처에서 총무실도 그렇고 청년 인턴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한 달 이상 하는데 아니 뭐 하지?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봤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인턴들을 다 청년이잖아요. 전체를 어떻게 운용하고 그분들이 이 인턴 시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 총리실에서 종합해서 각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인턴을 시키려고 하는가. 이걸 좀 모아서 그 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도 도움되고 당사자에 더 도움되도록. 그래서 그 인턴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당연히 이제 위원회 청년 위원들 문제는 보강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기타 몇 가지 오늘 중요한 원래 안건 외에 제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우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결혼 지원 정책 내지는 혼인 장려 정책이라는 점으로 저출생에 초점이 있던 부분을 약간 변형, 전환, 강조점 이동을 할 필요가 있다. 맞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 패키지 전체를 재포장하고 재분석하고 재정리하고 다시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가 이걸 좀 합의하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신혼부부나 또는 혼인장려를 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고민하셔서 다음번에는 이 혼인을 장려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그거를 의제로. 사실 이게 뭐와 연관이 있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기 일종의 지역 계수라는 걸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수도권에서 멀수록 혜택을 더 주자. 지금 그 계수를 행안부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어려운 상황에서 했을수록 혜택을 더 줘야 됩니다. 저는 일종의 그런 신혼 계수를 개발하고 정책에 그걸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이것도 총리실에서 고민하셔서 다음번에 하고 모든 부처에서 반영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는 아까 우리 말씀 나온 부부 합산으로 오히려 제약받는 역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일종의 규제 해제 차원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최소 주거 기준 문제라든가 고3 수능 이후 교육을 실제로 하는 문제라든가 사회보장 협의제도 문제라든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부처에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딱 11시입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 아주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되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청년관계 장관회의가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가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장관회의가 있지만 이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가 실제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회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관님 못 오신 부처도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고 모든 부처에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그동안처럼 상투적이지 않게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이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정책들이 정말 잘 협치적으로 초당적으로 제안돼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하자는 결의를 다지면서 마쳐도 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